안녕하세요. 저는 분당서울대학병원 소아과의 황희입니다. 제가 원래 받은 제목은 성격장애와 학습 이런 건데요. 제목을 받고 제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격장애가 진짜 있을까? 그래서 한참 생각을 했었는데요. 저는 사실은 물론 이제 오늘 설명을 해드리고 나면 이러저러한 이유들 때문에 외부적인 요인에서 환자가 이제 성격에 장애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사실 성격의 장애라는 게 특정한 어떤 병적인 상태를 지칭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뇌전증이라는 병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걸 통해서 그런 게 잘 안 되면 환자들이 왜 어떤 성격 장애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사회생활 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고 학습에도 문제가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뇌전증의 가장 큰 문제는 실은 아직도 지금 본격적으로 약물 치료를 우리나라에서 도입이 된 지도 수십 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제 뇌전증이라는 병에 대해서 사회적인 낙인을 찍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무조건 일반적인 사람들이 흔히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 유전적인 병이다, 한 번 걸리면 평생 낫지 못한다, 약을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된다. 근데 항경련제를 먹으면 이제 경련을 조절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먹긴 하지만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여러 가지, 특히 이제 머리가 나빠진다든지 꼬마들 같은 경우는 키가 안 큰다든지 이런 전부 다 이제 근거가 없는 혹은 이제 아주 옛날 약들에 해당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도 일반적인 통념으로 다들 가지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뇌전증이라는 병 자체에 대해서 이제 발작을 하는 걸 보고 나면 상당히 사회적으로 이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제약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격리가 되는 그런 현상들을 많이 볼 수 있는 질환이다라는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소아의 경우에는 어른보다 아까 이제 우리나라 역학조사에서는 약 1000명당 한 4.5명이라고 정기영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소아는 항상 어른보다 그 비율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보통 전체 연령이 한 1000명당 5명이라고 하면 소아의 경우에는 거의 1000명당 7에서 거의 10명에 근접하는 수준이고, 성인이 한 1000명당 3명 정도. 그러니까 소아가 성인보다 월등히 높은 질환이고요. 그 다음에 특히 출생했을 때부터 한 10세까지가 가장 높은 발생 빈도를 보입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는 꽤 많은 수의 환자들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양성 뇌전증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많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치료가 반드시 성인보다 항상 어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꽤 많은 환자들이 이런 경우에는 사춘기를 거치면서 약물 치료에 의해서 혹은 자연적인 경과에 의해서 병이 없어지는 경우들도 꽤 많고 완치가 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특히 소아의 경우에 치료를 할 때 약물 치료를 하면서 얼마나 정서적으로 서포트를 잘 해주고 그 다음에 교육 원칙을 어떻게 세워서 환자들을 잘 키우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치료가 끝났는데, 제가 항상 보호자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치료는 잘했는데 하고 난 다음에 애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애가 돼서 치료 끝나고 중학교 2학년, 3학년이 됐는데 공부도 안 하고 지 멋대로 항상 하는 그 습관이 붙어서 사회적으로는 기능을 못하는 상태로 되는 그런 것들이 어쩌면 더 소아에서는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경우에 따라서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그런 걸 기대할 수 없는 수준으로 상당히 많이 안 좋은 경과를 밟는 환자들도 있지만, 경과가 좋은 환자의 경우에는 나중에 치료가 끝나고 났을 때 그때 내가 좀 더 아이를 컨트롤하고 일반적인 교육 원칙에 따라서 잘 기를 걸 하고 후회를 하게 되는 이제 부모님들이 꽤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대부분의 만성 질환들이 다 비슷비슷한데요. 만성 질환을 오래 앓게 되면 이제 질환 자체의 치료를 하면서 또 한 가지는 환자가 특히 증상이 없을 때 정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와줘야 됩니다. 주변에서. 거기에는 부모님 책임도 있고요. 또 사회 전체가 져야 되는 책임들도 있습니다. 특히 이런 경련성 질환 내지는 이제 뇌전증처럼 발작을 하는 경우에 사실은 발작을 아주 자주 하는 환자가 아니면 발작과 발작 사이에는 애는 멀쩡해 보이잖아요. 그럴 때 얼만큼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느냐가 추후에 꼬마가 이제 나중에 컸을 때 얼만큼 그 사회적인 적응력을 가지고 설사 치료를 다 못 마치고 계속 평생 약을 먹어야 되는 경우가 된다 하더라도 얼만큼 정상적인 생활을 비교적 가깝게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결정 지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만성 질환들이 예를 들면 가장 흔한 게 어른들 같으면 고혈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당뇨 같은 경우들도 요즘 소아 당뇨도 꽤 많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근데 이제 어떤 논문에서 똑같은 만성 질환인데 소아 당뇨 환자하고 뇌전증 환자를 똑같은 동수를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얼만큼 사회적으로 결함이 생기는가 사회적인 기능에서 그랬더니 둘 다 똑같은 만성 질환이고 굉장히 약을 오래 먹어야 되고 특히 이제 소아 당뇨 같은 경우에는 인슐린 주사나 이런 것들을 거의 매일같이 맞아야 되고 어떻게 보면 치료하는 것에서 더 힘들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기능적인 결함은 뇌전증 환자가 훨씬 더 심한 것으로 보인다고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외부로부터의 시선, 그다음에 사회적인 낙인 이런 것 때문에 가족적인 여러 다이내믹의 문제가 생기면서 얼마든지 식구들이 잘 알면 병을 잘 알면 조절해 줄 수 있는 문제들을 지레 겁먹거나 혹은 부끄러워하거나 혹은 숨기려고 하거나 이러면서 이제 점점 더 문제를 심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많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그런 것들을 좀 없앨 수 있으면 아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환자한테 대해서 이제 이런 뇌전증을 길게 앓게 되면 환자가 처음 느끼는 가장 큰 그 문제점은 학교 생활을 특히 하는 아이들 같으면 내가 남과 다르다라는 아마 어른들도 항상 밖에 나가서 내가 보통의 사람과 항상 비슷하게 해야지 안심이 되지 100명 중에 98명이 다 어떤 길을 가는데 나 혼자 다른 길을 가고 있으면 굉장히 불안해 하실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에. 근데 내가 항상 남들 먹지 않는 약을 꼬박꼬박 아침 저녁 먹어야 되고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엄마가 너 발작할까봐 뭘 하면 안 되라고 제재가 가해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남과 다르다라는 걸 느끼게 되면 이제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환자 본인이 발작을 기억을 하는 경우도 꽤 많고요. 설사 기억을 못한다 하더라도 이제 얘기를 전해 듣거나 본인이 이제 정신을 잃는 순간까지는 기억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제 내가 이제 어떤 사회적인 일들을 수행을 할 때 통제를 못하는 그런 존재일 것이다라고 미리부터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보호자의 입장에서는 특히 엄마와 아이 혹은 아빠와 아이 사이에서 그러니까 보호를 오버 프로텍션을 그러니까 과보호를 해야 되는 대상이라고는 인지를 하지만 보통 꼬마들 키우실 때 아마 다들 이제 형제가 둘이면 병을 앓지 않는 경우에는 7살 때 대하는 거랑 10살 때 대하는 거랑 중학교 가서 대하는 거랑 고등학교 가서 대하는 게 다를 거예요. 고등학교쯤 가면 애들이 말 안 듣고 이제 엄마가 거의 사정하거나 혹은 네 맘대로 해라 이렇게 될 텐데 뇌전증 환자의 경우는 5살 때 대하는 거나 7살 때 대하는 거나 10살 때 대하는 거나 대학교 가서 대하는 거나 똑같아요. 항상 똑같이 얘가 혹시라도 밖에 나가서 쓰러지거나 이럴까봐 그런 이제 그게 그냥 과연 좋으냐 개체 자아 형성 시기를 이제 엄마 아빠들이 스스로를 돌이켜 보면 본인이 나이에 따라서 적절한 사회적인 일들을 수행을 혼자서 해야 되고 때로는 그게 실패하고 힘이 들어서 교훈을 얻고 다시 하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뭔가를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런 걸 전혀 겪지를 못하고 엄마 과보호 속에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른이 되면서 딱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일들을 실제로 하면서 문제가 생기고요. 또 하나는 엄마 아빠 입장에서 얘를 그러니까 안타까운 건 맞는데 남한테 자랑할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매일같이 눈을 보고 사는 사람은 눈만 쳐다봐도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생각하는지 대부분 잘 알거든요. 근데 꼬마들이 아무리 병을 앓고 있어도
우리 엄마가 나를, 특히 형제가 있는 경우에 형을 자랑스러워 하는데 나는 뭔가 항상 잘해주려고 하는 건 알겠어요. 근데 누군가 앞에 내세워야 될 때는 나는 항상 뒤로 이렇게 딱 세우는 거 알거든요, 꼬마들은. 그런 것들을 계속 켜켜이 쌓이게 되면서 보호자는 보호자대로 마음의 병이 들고 환자는 환자대로 그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점점 자기에 대한 그 평가가 낮아지는 거죠. 또 하나 이제 형제가 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건강한 형제한테도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엄마의 관심이 오로지 아픈 애한테만 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애한테 막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안 아픈 애한테는 보상 심리처럼 얘가 아프니까 너는 뭘 해도 더 잘해야 되고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뭔가 이런 걸 계속 요구를 하면 나중에 커서는 좀 나아지지만 꼬마 때는 쟤가 없었으면 내가 훨씬 더 행복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심리적인 갈등을 겪게 되고요. 또 부부간에도 문제가 생기죠. 실제 저희 역학조사한 거 보면 뇌전증 환자를 가진 경우에 부부의 이혼율이 일반 이혼율보다도 훨씬 높다라는 게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데서 나온 데이터들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런 데이터까지 보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되게 일단 진단받으면 처음 하는 말이 그거예요. 우리 집엔 그런 사람 없어요, 엄마들 제일 처음에 하는 말이 항상 우리 집엔 그런 사람 없었는데 거기서 우리 집이라 하면 대부분 우리 친정집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딱 본능적으로 아시는 거예요. 이 병을 딱 하면 보나마나 남편이 이제 처가 쪽 물어보거나 혹은 시어머니가 우리 집엔 그런 애 없는데 라고 얘기할 거 뻔히 알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할머니가 오시면 똑같아요. 친할머니가 오시면 우리 집엔 그런 애 없는데요. 그러면서 딱 며느리 쳐다보거든요. 부부간에 계속 갈등이 생깁니다. 그런 그 가족 내에서의 갈등 같은 것들이 애한테 고스란히 다 전이가 된다는 걸 항상 명심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꼬마들 같은 경우에는 그 뇌전증을 앓고 있으면 심리적인 문제를 앓을 가능성이 전체 환자의 한 30% 정도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처럼 미국처럼 이제 정신과 의사를 만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우리나라는 정신과 의사 만나는 데에 대해서 또 비슷한 사회적인 낙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뇌전증 환자들한테 뭐 이러저러 해서 정신과 선생님 상담해 보세요 그러면은 여기 저한테 오는 것도 남한테 알리고 싶지 않고 겨우 오는데 거기다가 대고 이제 또 정신과도 보라 그러면 더 싫어하세요. 근데 미국 같은 데는 정신과 의사 보는 거 그렇게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그런 데서는 통계를 내보면 거의 전체 환자의 한 30% 이상이 정신과적인 상담이 필요한 상태. 꼬마들 같은 경우에는 뭐 과잉행동 장애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소화기 우울증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고요. 어른들 같은 경우에도 우울증, 불안장애 이런 것들이 항상 동반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부모는 점점 그러니까 애를 보호한다고 하면서 점점 나쁜 길로 끌고 가고 그러면서 이제 병원에 오면 저한테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뭔가 이제 대체제를 찾아야 되잖아요. 애가 나빠지거나 혹은 사회생활이 잘 안 되거나 성적이 떨어지거나 학업이 잘 안 되면 뭔가 이제 그 재물을 찾아야 되는데 거기에 제일 좋은 게 약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아프기 전과 아프고 난 뒤에 달라진 게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매일같이 약을 먹거든요. 그러니까 항경련제를 먹어서 혹시 얘가 공부를 못하나요? 성격이 이렇게 나빠지나요? 일부에서는 뭐 일반적으로는 제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일부에서 항경련제가 머리에 작용을 하는 약들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거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은데 또 한 가지 이제 그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엄마들이 물어보세요. 특히 이제 지금 한참 외래 이번 달에 많이 물어보실 시기인데 내일 모레 수학여행 가는데 보내도 돼요? 그러면 이제 제가 약을 잘 먹어야 되는데 약 잘 먹일 자신이 없고 애 밤새면 안 되니까 선생님한테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약을 선생님한테 쥐어주고 먹게 해야 된다고. 근데 사실은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저 같으면 안 보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학교 선생님들이 굉장히 훌륭한 교육자이긴 하지만 뇌전증이라는 병에 대한 이해도는 일반인하고 하나도 다를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선생님이라는 본분 때문에 아이한테 가능하면 티를 안 내려고 노력은 하시지만 뇌전증이라는 병을 바라보는 거는 바깥의 사람들과 다를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보통 엄마들이 와서 이제 선생님한테 말을 해야 되나요? 말을 안 해도 되나요? 그러면 제가 답을 하기가 굉장히 곤란해서 선생님 보고 그때그때 판단하세요. 그냥 그러고 말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교과서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다 말씀을 드리고 환자 상태에 대해서 알게끔 하라고 돼 있지만 그게 사회적인 분위기나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좀 가변성은 있는 것 같고 뭐 말을 했더니 당장 그 다음 주부터 얘는 모든 체육 수업 시간에는 나오지 말라 그러고 뭐 무슨 뭐 할 때도 빠지라 그러고 이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아직도.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소견서를 써드려도 그러니까 일단 그러니까 선생님은 책임지기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 다 빼고 그다음에 그냥 교실에서 앉아서 듣는 수업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잘 좀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제가 한 5분 정도 시간이 있는데 한경련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뇌전증 치료의 근간입니다. 수술적인 치료가 가능한 환자들이 가끔이 아니라 꽤 있지만 심지어는 그 환자들조차도 일단 초기 치료는 약물 치료를 먼저 시작을 하거든요. 인지기능 부작용이 있는 거는 맞아요. 일부 약제에서. 근데 최근에 나온 이제 신약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약과 구약이라고 얘기를 하는 옛날 약들과의 차이가 뭐냐 그러면 그런 부작용을 가능한 한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한 약들이 신약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발작을 조절하는 효과는 신약이나 구약이나 별 차이 없이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작용의 정도나 빈도나 이런 것들은 확실히 최근에 새로 나온 약들이 옛날 약에 비해서 훨씬 덜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뇌전증 환자들이 뭐 흔히 말해서 성격이 나빠져 보이는 성격장애라는 말을 저 쓰기 싫어서 성격이 나빠져 보이거나 혹은 인지나 행동장애를 갖게 되는 경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여러 개가 있는데 제가 여기 한 6개 정도를 적어놨는데 밑에 빨간색 2개를 잘 보시면 그 위에 4개는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가 이미 병이 벌어졌고 그러니까 뇌전증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기저질환도 이미 있고 그 다음에 발작의 빈도나 강도는 뭐 약으로 조절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가지고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뇌파 이상 정도도 이미 있죠. 근데 밑에 2가지는 엄마 아빠나 혹은 의사가 가능하면 환자한테 해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정해줄 수 있고 조절해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뇌전증 환자에서 인지 및 행동장애가 덜 생기게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적절한 치료를 하되 쓸데없는 약을 먹거나 오용하거나 남용하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경우에 약을 잘 먹어서 발작의 횟수나 빈도를 줄이고 강도도 줄여주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특히 이 중에서도 이제 뇌전증 증후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자연 경과는 어쩔 수가 없고 발작의 빈도가 잦을수록 그 다음에 강도가 쓸수록 뇌파의 이상이 나쁠수록 더 심할수록 그런 인지나 행동장애를 동반할 확률은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 적절한 투약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거 일종의 외줄타기나 비슷한 거예요. 뭐 약을 한꺼번에 퍼부어서 뭐 쓸 수 있는 약이 10개쯤 되면 10개를 한꺼번에 다 주고 경기를 안 하게 해주면 되지 않을까? 근데 그러면 다른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적절한 용량을 써서 환자가 발작을 안 할 수 있는 용량을 찾아내 주려고 그래서 대부분의 외래에서 아마 경험을 하셨을 텐데 처음에 아주 적은 용량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약을 올리고 먼저 하나만 써보고 안 되면 그 다음에 약을 바꾸거나 혹은 2가지를 쓰고 그래도 안 되면 3가지를 쓰고 이렇게 가지 처음에 약 써보고 조금 안 듣는다고 해서 그러면 3개가 다 다른 약이 있으니까 한꺼번에 4개로 바꿉시다 이런 경우 없거든요. 그게 뇌전증 치료에서 다른 질환의 치료와 상당히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원인 질환이 있으면 대부분 이제 경기를 해서 우리 애가 나빠지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근데 실제로는 그보다는 훨씬 더 많은 수의 환자가 어떤 원인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발작도 하고 인지도 떨어지고 행동도 나빠지고 이러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거를 막아주는데 약물 치료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러니까 뇌전증을 있을 때 발작 자체가 잦으면 그거로 인해서 인지장애도 일어나고 행동장애도 일어나는데 그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적절한 약물을 선택을 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잘 치료를 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잘못된이라는 거는 잘못 골랐거나 혹은 약은 제대로 골랐는데 용량을 덜 먹어서 경기를 계속 하게 하거나 아니면 너무 많이 먹어서 독성 그 작용이 일어나게 하거나 이러면 이런 게 나빠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이나 혹은 시중에서 떠도는 소문을 믿고 약을 함부로 만지거나 손대시면 절대 안 되고 약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은 특히나 뇌전증 약에 대해서는 의사 선생님들이거든요. 그래서 의사들한테 꼭 물어보시고 상담을 하시고 솔직하게 약을 좀 줄여보고 싶다 그러면 솔직하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의사 앞에서는 다 말을 못하고 밖에 나가셔서 자기 마음대로 약을 반으로 줄인다거나 이러다가 이제 응급실로 실려오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반드시 솔직하게 터놓고 얘기를 하시면 선생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고민을 해보시고 얘한테 가장 좋은 해결책이 지금으로서는 뭔지, 만약에 엄마 뜻대로 못한다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다 해주실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인터넷에 찾아서 뭐 우리 애는 맘대로 약을 줄였는데 경기 안 하고 지금까지 3년 동안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 케이스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인터넷에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런 케이스가 많으면은 인터넷에 안 올라오겠죠. 그래서 그런 거 믿고서 하다가 이제 애한테 점점 더 나빠지는 경우들이 흔히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치료를 잘 따라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각종 약제들에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는 거 저희가 다 알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환자한테 가능하면 해가 되지 않도록 처방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치료를 잘 받으시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특히 엄마 아빠들이 잘 해주셔야 될 거는 그러니까 집에서나 혹은 아이가 마주치는 환경에서 그런 환경 생태학적인 측면에서 잘 정서적인 서포트를 해줌으로써 애가 나중에 치료를 마치고 혹은 치료를 최소한 마치지 못해서 평생 약을 먹더라도 가능한 한 정상에 가까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는 의사가 해주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그거만큼이나 엄마나 혹은 사회나 혹은 가족의 다른 식구들이 해줄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를 꼭 명심하시고 그거를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